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번 달에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네, 처음 오셨어요. 네. 앞으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주무시지 마세요. 잘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처음 오신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공부하셨지만, 아직까지 이제, 좀 어느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신 분은 잘 들으세요. 네. 공부 이 실력을 올리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 한 달 공부하는 것보다 한 이틀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공부하는 거. 네, 근데 쫙 공부할 때 처음 해볼 때 처음 오신 분은 특히 그런데 1, 2월달 동영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이다 그러면 민법을 일주일 만에 싹 듣는 거. 그래야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 똑같아져.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공부하셨어도 찔끔찔끔 공부했죠?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들어버리는 거. 그러면 달라져. 세상이 달리 보여. 공부해서 그게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막 일일 특강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루에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그런 것을 한 번씩 이벤트로 우리 중개사법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민법이나 학개론 특히 이런 과목들은 집중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점프업을 시켜놔야 된다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민법 개론 같은 것은 지금 우리 학원에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문제풀이를 시작하셔야 돼. 3월달, 4월달. 조금 빠르신 분은 1월달부터 막 재수하신 분은 1월달부터 하셨어야 되고 늦어도 3월달부터는 문제풀이 하셔야 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안 풀고 결국 문제 풀어서 득점하는 건데 문제를 풀어야만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수업만 듣잖아요. 그러면 뭐요? 자신감 충만 뭐 이렇게 되면서 나는 100점 맞을 것 같아 듣기만 하면. 근데 막상 시험 보면 50점이잖아. 그게 정확히 시험에 나오는 것을 훈련해서 알고 있지 않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뭐 2차 과목까지는 필요 없는데 최소한 민법 개론은 문제풀이를 하셔야 된다. 학원에서 만약에 안 하면 여러분 스스로라도 문제풀이 하시는 게 좋다. 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주로 이제 처음에는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지. 두 번째는 1차 과목들은 문제풀이를 벌써 시작해야 된다. 3월 달에는 늦어도. 예, 그거 두 가지. 자,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3편, 3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1편이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되고요. 2편이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제 3편이 뭐냐면 중개실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40문제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28문항이 나와요. 여기서 5문제. 3편에서는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총 40문제죠. 자, 여기 공인중개사법부터 이번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요 중에도 보면 처음에 1장이 나오고 1장 우리는 총설이라고 그러나요? 뭐 총칙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총설에서는 배우는 게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용어가 어떤 게 있냐, 그 다음에 중개 대상 물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총칙, 총설에서 배우시게 돼요. 요게 이제 목적이 요 1조에 나와 있는 거, 용어는 2조, 중개 대상물은 3조에 써져 있죠. 그러니까 1조, 2조, 3조가 요 총설에 나오는 내용. 시험 문제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2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목적부터 바로 갑니다. 교재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15페이지 나오죠? 목적. 저희 교재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료에 파란 박스 보시면 목적이 4가지거든요. 그 4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두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자, 제일 마지막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그래서 목적이 4가지입니다. 암기하셔야 돼. 근데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뭘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뭐예요? 중개업이에요.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뭐냐 그러면 따져보면 중개업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였죠? 두 번째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 세 번째 목적이 뭡니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 얘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 자, 네 번째 목적이 뭡니까? 네 번째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국민 경제입니다. 국가 경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요 4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보십니다. 사업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몸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건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사업하기 전에는 경건해야 된다.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점집에도 가보고 그러죠. 그게 경건한 거예요.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면 점집 안 가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중에 여러분들도 저기 시험 앞두고 한 달, 2달 전에 점집 가실 거죠? 올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도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자, 사업 전에 경건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 목적 암기해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는지 17페이지 가면 예제 문제 있으니까요. 지금 풀어보십니다. 17페이지 예제 문제. 기업권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목적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부동산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목적입니까? 부동산업 그러면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셔야 돼. 중개업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부동산업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업 그러면 요 안에는 부동산 중개업도 있고,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있고, 부동산 컨설팅업도 있고, 부동산 관리업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부동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그 중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목적이지, 부동산업 전체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업무 목적 아닌 거예요. 디귿번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목적 아닙니다. 자, 리을번에 보면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신력을 제고한다고 그러지 않았죠?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목적 아닌 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국민경제 이바지함. 이건 목적이네요. 네, 그렇게. 자, 넘기시고 용어 봅니다. 첫 시간에 주로 용어 중에서 18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면 네모 1번에 가로 1번 나왔습니다. 그 두 줄을 밑줄 긋고요. 끊어서 읽어봅니다. 중개라 함은 나온 거 있죠?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대하여까지 끊어 읽습니다.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까지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요게 중개입니다. 자, 중개 보시죠.
중개가 뭐냐 그러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제 밑줄 그을 거 다 그었어요.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게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물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래요. 끝 글자가 행위입니다. 첫 글자가 거래고 붙이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굉장히 길지만 축약을 하면 거래 행위를 이렇게 되고 더 줄이면 거래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이걸 어떻게 해 주었을 때 중개가 됩니까? 알선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는 것을 소개시키면 중개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어려운 말로 해보면 이 거래 행위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용어로 바꾸면 법률 행위가 됩니다. 법률 행위 하는 것을 그 뜻이고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계약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중개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해하실 때는 조금 어렵게 보면 민법 얘기만 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쉬운 건데 법률 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서 권리에 변화가 생기죠? 요게 민법 총칙이에요. 법률 행위, 그에 따른 권리 변동, 이게 민법 총칙, 전체 큰 타이틀이라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등기 가져와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겠죠.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부동산과 부동산을 바꾸는 거. 요때는 부동산 주인이 뒤바뀝니다. 역시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거죠. 요걸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면 이 임대차 계약은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전세입니다. 전세. 우리 중개업소 거기 유리창에 붙어있는 전월세 있잖아요. 그 전세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차. 요거요. 그랬을 때는 이제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서 자기 집이 아닌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다. 이 권리가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요걸 통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융기관에서 많이 체결하죠. 돈 꿔주면서. 그러니까 대출해주면서 대출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 그래서 금융기관이 저당권이란 등기를 갖다가 해두게 됩니다. 이 저당권이란 없던 권리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런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러한 권리의 변화가 생기더라. 요것이 민총이라고, 민법 총칙. 요걸 풀어 쓴 거예요. 자,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러면 요리 싹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걸 가져오는 행위를 그런 거예요. 그게 계약이죠. 이걸 주선해 준다. 이런 뜻이지. 근데 여기서 하나 이해할 것은 민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권리 변동이 생기는 원인 중에는 법에 그렇게 써져 있는 바람에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을 뭐 187조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게 186조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속이요. 상속받은 외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빌딩을 상속받아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빌딩이라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냥 저절로 취득합니다. 등기 이전 없이도. 저절로. 등기 없어도 아들게 돼요.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도 돈을 내잖아요.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에 바로 어떻게 해요?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렇게 법에 써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런 경우는 제3자가 개입을 해갖고 소개시켜줄 그런 여지가 없어요. 개입할 여지가 없어.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아들이 한 명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상속을 해주시겠냐고 막 하고 아들한테 그 빌딩 상속 받을 거냐고 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그냥 아버님은 돌아가셔 주시기만 하면 그냥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 개입을 못하면 뭘 못해요? 알선. 알선을 못하면 중개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알선해야 중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계약서 쓰는 경우는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알선의 여지가 있고 중개란 말이 용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란 말은 권리 변동이 생겼다고 다 중개란 용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처럼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생겼을 때 요때나 중개란 용어가 성립이 되더라. 그런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중개인지 아닌지 제가 설명드릴 텐데, 여기까지는 쉬웠다가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은행하고 이렇게 소개시켜가지고 대출을 받게끔 제가 중간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게 대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중간에서 알선했다면 저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가 안 되는 게, 왜 중개가 안 됩니까?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준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게 아니죠. 세 가지를 몽땅 갖춰야 중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중개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요것은 그래도 쉽죠. 두 번째, 땅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여러 차례 떨어져 가지고요 싸게 나온 겁니다. 이건 낙찰 받기만 하면 거의 돈 버는 것이어서 제가 그 땅을 낙찰 받아보라고 소개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중개한 겁니까? 왜 아니죠? 땅을 알선했는데 왜 중개가 안 되는 겁니까? 경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개의 본질은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본질이에요. 계약서 안 써요, 이거. 자, 세 번째. 새 빌라가 있습니다. 신축 빌라예요. 이것을 분양합니다. 건축주가. 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중간에서 그 건축주 대신 대행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중개한 거 맞습니까? 왜 중개가 아닌가요? 신축 빌라도 부동산이고 분양 계약도 매매 계약 같은 성질을 띠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행을 해갖고는 중개가 안 됩니다.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를 뒤로 물리게 하고 제가 대신 앞장서서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겁니다. 민법적인 용어로 하면 대리입니다. 대리.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개가 안 되죠. 중개는 뭐예요? 두 사람이 딱 있고 그 사람 제끼지 않아요? 딱 있고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 소개만 시키는 거예요. 소개. 그게 중개는 거예요. 알선해야 중개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 요건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왜? 그대로 사례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영업권이라는 게 뭐냐면 영업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판례는 영업적 가치를 세 가지를 봐요. 단골이 많이 드나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래방인데 노래방 기계 같은 게 있다. 그런 거. 세 번째는 위치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들어오기 쉽다. 이런. 이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영업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런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영업권은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있죠. 이거 살 때 뭘 주고 사죠? 권리금. 노래방 인수할 때 권리금 주잖아요. 이 영업권을 사고 파는 계약을 이렇게 불러요. 권리, 양도, 양수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권리, 양도, 양수. 권리가 무슨 권리? 영업권. 영업권을 사고 파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중간에서 알선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을 인수하게 만들고 노래방 넘긴 사람이 한 1억 정도 권리금에 넘겼는데 제가 그 1억 권리금 받은 것 중에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수수료로 챙겼어요. 자, 이런 것을 중개라고 합니까? 이런 걸 중개라고 하냐고요? 중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개가 아닙니까? 계약 체결하는 걸 알선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그 목적물이 토지 건물이 아니죠. 거기 있는 단골 뭐 아니면 노래방 기계 아니면 위치 뭐 이런 거잖아. 건물 부동산에 묻어있는 가치예요. 여기서 사고 팔기 한 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 근데 합격해 나간 사람도 그냥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 그걸.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 나중에 자격증 따서 나가는데 다 이거 다 부동산 중개했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만한데 착각이야. 그거. 중개가 아니야. 그럼 중개가 아니니까 부동산 사장님은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있는 거예요. 하는데 성질이 중개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 챙긴 것은 복비가 안 되고 복비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정 한도가 없어서 제가 1,000만 원 챙겨도 법에 걸리지를 않아요. 요게 핵심인 거예요. 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가. 그래서 요거 전체 통째 다 판례예요 이게. 요 중에서 판례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낸 것은 영업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걸 제일 많이 냈지. 두 번째 결론은 이렇게 해줘봤자 중개가 아니다. 이건 중간에 거쳐가는 다리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많이 챙겨도 법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상 문제는 나중에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금지 행위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이 이걸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 처음에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면 천재야 천재. 처음 한번 싹 들으면 한 20% 정도 이해가 돼. 민법은 10% 이렇게 돼. 그러다가 두 번째 들을 때 또 한 20, 30% 올라가고 또 들으면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게 중계예요. 끝났어요. 자, 교재를 갔는데 교재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22페이지 23페이지 가보세요. 23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나오면 중개업이 나오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중개업이다 그랬을 때 23페이지 가로 1번의 첫 줄 중개업이다 하면 나온 거 있죠. 다른 사람의 뭐요? 의뢰하여 그죠? 의뢰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중개의 동그라미요. 마지막에 업으로 행하는 것 업의 동그라미요. 이렇게 네 군데 동그라미요. 자, 지금 칠판을 보십니다. 자, 수업시간에 교재를 보면서 같이 볼 때 그거나 보세요. 수업시간에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막 제가 칠판에 설명드리는데 밑에 교재를 보면서 막 눈으로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중도 안 되고 읽은 것 다 소용없는 거 읽고 앉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고 나온 이유는 고생 덜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가끔 보면 사서 고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어제 수업할 때도 그랬어. 어떤 수강생이. 열심히 한다는 그런 투지는 좋으나 빵이야 빵점이라고 그런 거. 칠판 볼 때 딱 칠판을 보고 집중해서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자, 중개업이 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복비 챙겨가면서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친 것들이죠. 중개 활동을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중개가 뭐지요? 요것을 공부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업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요 중에서 가장 추상적에서 이해되기 좀 어려운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요걸 사회적으로 쓰는 말로 바꾸면 영업이에요. 영업적으로 해야 된다. 또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직업적으로 해야 된다고, 직업적으로. 그랬을 때 중개업이 된다. 글자는 저거하고 한 글자 차이지만 요건으로 봤을 때는 3개가 더 추가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업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이것도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곳이 딱 4군데가 있는데 그거 설명드릴 때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영리 목적. 돈 벌 목적. 그렇죠. 뭐 뻔한 거예요. 영업이니까.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 이렇게. 이것도 법률 용어긴 한데 별거 아니에요.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된다. 누가 올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올 사람이 뻔하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만 한다. 뭐 영업이 안 되는 거지. 누가 올지 모를 것 이렇게. 자, 세 번째는 한두 번 하고 말면 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되겠다 이건데 이 세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요거 되는 거야. 그 중에서도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두 번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중개업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판례는 요겁니다. 요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동창 모임에 나갔어요. 그런데 동창 친구가 아파트를 판다는 거야. 그 팔려고 지금 부동산에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다고 이제 푸념을 하는 거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동창 모임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른 모임에 나갔는데 그 동네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아파트를 얘기하면서 그 아파트를 자기는 사고 싶다는 거지. 살 생각이 있다는 거야. 가격 어느 정도면 내가 그 살려고 지금 돈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됐지. 동창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이거 살 사람 있다 지금. 응? 그 가격도 얼마면 팔 수 있겠어? 조금만 좀 낮춰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창 친구하고 요 모임에서 그 회원 그 사람하고 둘이 매매하게끔 여러분들이 해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중개한 거예요? 중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해봐요. 중개한 거 맞아요? 중개지 중개. 아파트 사고 팔게.
붙여준 거 중개잖아. 왜 중개 안 했다고 생각해? 중개한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할 때 어떻게 해? 그렇게 했더니만 동창 친구는 50만 원짜리 상품권 들고 와서 여기 요 회원은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운 상품권 들고 왔어. 고맙다고. 그럼 그것도 보수 챙긴 거라고 볼 여지가 있지. 그럼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한 거예요? 중개한 건 맞는데 중개업을 한 거냐고. 아니지. 어쩌다가 여러분 그냥 동창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5초도 하다 보니까 한 건 한 거잖아 지금. 아무리 보수를 챙겨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해갖고는 중개업이 안 돼요. 근데 우연히 한 건 했는데 어떻게 해? 돈이 지금 거의 뭐 150이 벌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온몸에 그냥 전율이 흐르면서 내가 이쪽으로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뭐든지 가만히 보면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난 그 진짜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병헌 배우 있잖아요. 인터뷰한 거기 영상이 있더라고. 그냥 우연히 봤어. 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지금 대배우가 됐냐고, 꿈이 뭐였냐고, 배우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배우가 꿈이 아니었대. 그런데 알바로 연기를 해본 거야, 어떤 드라마에. 그런데 그거 해보니까 그 그런 표현 안 하는데 괜찮은 거야. 그 괜찮았다는 표현은 딸을 얘기하면 조금 속물적으로 표현하면 돈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나는 커서 배우 돼야 되지 그런 생각을 안 했대, 한 번도. 제가 왜 강의를 시작한 줄 압니까? 우연히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는 선배가 뭐 이런 출판사에 무슨 상무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제가 고시 공부할 때, 너 강의해가지고 돈 좀 벌래? 그래가지고 한 거야, 알바로. 했는데, 몇 개 해봤는데 돈이 그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푹석 주저앉은 거야. 원래는 가서 고시 공부 다시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돈 맛을 보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했는데 150 들어왔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동창 모임 갈 때 장부를 끼고 가. 그래가지고 너 아파트 뭐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 요때쯤 한번 팔아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막 팔게 만들고, 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 지금 싸게 나온 게 있다고, 좋은 거. 그래가지고 둘이 붙여. 그래가지고 이제 장부 끼고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1년에 한 5-6건씩 하네. 재미가 나서 돌아다니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직업이 된 거야. 그러면 중개업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격증이 없잖아. 등록도 안 돼 있고 사무실도 없잖아.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개업이라는 건 법에 따르면 등록을 내야지만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다고. 이거 하려면. 그런데 여러분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장부 끼고 돌아다니면서.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가 잡으러 옵니다. 3년 이하의 적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중개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된 사람이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될 텐데 보수를 갖다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탁을 받아가지고 막 20건을 했어, 20건. 근데 복비를 한 푼도 안 받았어. 그러면 중개업은 안 되는 거예요. 챙겨야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야. 문제가. 어떤 문제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격증도 없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부탁을 받고, 자, 중개를 해가지고 한 10건 한 거야. 직업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네. 그리고 복비를 달라고 다 이제 손님들 10명한테 다 요구했더니 다 주겠다고 약속까지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10명 중에 복비를 약속을 다 했는데 한 명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통장에 지금 들어온 돈이 한 푼도 없어. 이랬을 때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잡아다 처벌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된 거야. 분명히 무등록이요, 무등록. 등록 없이 하고 있죠, 지금. 10건이나 했죠, 지금. 근데 복비를 갖다가 현실적으로는 한 푼도 못 챙기고 받으려고 했는데 안 줘서 못 받은 거야.
이랬을 때 이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하는 게 맞겠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무등록인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갖고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서 비록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잡아다가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요게 두 번째 중요한 판례란 말이야. 자, 세 번째는 은행에서 돈 꾸는 거야 이제. 자, 돈 꿀 때 은행에서 그냥 신용대출 해주는 게 아니고 담보대출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B 은행이 있는데 돈을 꾼다고요. 그 돈 꾸는 계약을 아까 했었습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돈을 갖다 꿔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담보를 잡고 돈을 꿔주는데 담보 설정하는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줄이면 담보 대출이에요. 이것을 중간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요 계약서를 쓰게끔 알선해 주었다. 갑이요. 그럼 갑의 행위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갑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쓰게끔 A 아파트 주인하고 B 은행 사이에서 주선해줘서 그러면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계약의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죠. 중개가 안 돼버려요. 이때 쓰려고 저기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쓰게끔 중간에서 알선했어요. 그러면 갑의 이런 행위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이 갑이 한 건데 중개 맞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 줬고 그 계약의 목적물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아파트죠. 그러면 중개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두 장의 계약서를 쓰게끔 A, B 사이에서 도와준 건데 갑의 이런 행위는 중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면 중개에 들어간다. 이쪽 부분 때문에 중개죠. 여기는 중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갖다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를 받아가면서 막 복비를 막 챙겨가면서 그 다음에 영업적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이 갑의 행위는 단순 중개 활동을 넘어서 보수 받아가면서 했잖아요 지금. 직업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 확실하겠죠? 요것이 세 번째 판례. 비록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것과 같이 했을지라도 이쪽 부분이 확실하게 중개에 들어가니까 이러고 이렇다면 확실히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중개업. 이게 세 번째 판례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 판례 이제 마지막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컨설팅 업자 판례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는 게 나을지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컨설팅이 상담이에요. 이거 해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있는데 땅을 갖다 비싸게 팔고 싶지. 그래서 요거 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갑이란 사람이 얘기해 줄 때 이걸 갖다가 요것을 요 농가주택, 전원주택 같은 걸 지어서 그걸 대지로 조성하고 지어서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다. 그 비용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나중에 파는 금액 하면 돈을 더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라고 상담해 준 겁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비용 들여서 대지 조성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농진대 전용하고 막 그래갖고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갑이에요.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팔아달래 이제 다 끝나니까 팔아주면 복비도 많이 주겠대. 그래서 팔아준 겁니다. 이게 땅 팔아준 게 중개인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개를 하는데 요 땅 주인의 부탁을 받고 그 다음에 보수도 많이 챙겨가면서 그렇지만 이제 이거 땅 팔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막 1년에 막 수십 건씩 하는 건 아니고 한 대여섯 건 많이 안 해. 그렇지만 꾸준히 합니다. 한 20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는 단순히 중개 활동을 했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죠. 의뢰를 받고 보수 챙겨가면서 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활동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이 중개 활동을 조그맣게 한 거지. 그래도 중개업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런 컨설팅업은 자격증도 없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도 컨설팅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법에서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이 중개업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중개업 뭐가 필요해요? 자격증 따고 등록내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컨설팅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무자격인 상태에서 조그맣게 하는 거지만 중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개업을 한 꼴이잖아. 그러면 여기 갑은 뭐가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3년 이하의 적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대상이 되겠죠. 요것이 네 번째 판례입니다. 컨설팅을 주로 하고 거기에 부수해서 이렇게 중개활동을 할지라도 이러고 이렇다면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는 판례. 네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교재에서 이 네 가지를 체크해보면 23페이지 가셔서 반가로 2번, 가로 2번에 반가로 2번 일정한 보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셋째 줄을 보시면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중간 정도입니다. 지금 단지 수수료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당사자에게 요구하는데 그쳤을 때는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비록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까지 알아두시고 밑에 가시면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반가로 3번 밑에 동그라미 2번 가시면 첫 줄 끝에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일의 건물 등에 대한 전세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 받은 것만으로는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연해 갖고는 보수 받아도 중개업이 안 되는 겁니다. 보수를 받았어도 그죠? 어쩌다 해가지고는 또 중개업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보수를 챙겼어도 챙겼어 보수를. 근데 아까 그 저기 뭐야 여러분처럼 우연히 그냥 한 건 했어. 그랬을 때는 중개업은 안 되죠. 직업적으로 했어. 이번 반대로 또. 근데 보수를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러면 중개업이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바로 밑에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 또는 분양대행의 부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거기까지. 하나 더 가봅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판례 박스 중에서요. 3번입니다. 3번요. 판례 박스 중에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의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했을 경우에 또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네 가지요. 됐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혼자 막 밑줄 긋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자, 책을 깨끗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가 6개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2개 봤습니다, 지금. 자, 근데 제가 이제 칠판을 딱 지우면서 질문 하나 드려볼 건데, O인지 X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O 아니면 X인데, 둘 중에 하나. 중개업이란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예요, X예요? 너무 길어서 반복을 못해요. X예요, X.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중개업이란 하면서 시작했어. 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O예요, X예요?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죠. 그러니까 중개란 말과 중개업이란 말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되겠다.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교재는 25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사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 뜻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오픈한 공인중개사다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 상식하고 조금 어긋나니까 잘 보셔야 돼. 첫 줄 보시면 정의에서 첫 줄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뭐 한 사람요.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다.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랬을 때 등록한 양반. 우리가 이걸 수업 시간에 줄여서 얘기할 때는 개공이라고 많이 얘기하자고. 개공일 때는 등록한 사람을 얘기한다. 징표가 등록이에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 암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듣고 흘리시면 돼. 첫 번째는 자격증을 따서 혼자서 오픈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요. 대부분의 개공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97%, 98%가 여기고요. 두 번째는 법인을 차려가지고 덩치를 좀 크게 만들어서 법인 형태로 등록을 내는 겁니다. 여럿이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0.몇 %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칙도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칙이란 조문이 있어요. 그 부칙이란 그 조문 거기에
나오는 개공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복덕방 할아버지. 과거에 뭐 저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 시절 좀 흘러 들어오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자격증도 없는데 그냥 뭡니까 자격증도 없는데 사무실 내 가지고 할 수 있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공무원이셨어요. 퇴직을 할 때 허가증을 준 거야. 그 당시는 허가예요. 허가증을 줘가지고 퇴직한 공무원인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셨어요. 이처럼 공무원, 뭐 4H 클럽 활동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중개업할 수 있게끔 예외적으로 이렇게 허가증을 줬어. 증도 없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중개업을 하시잖아. 그게 요게 복탑방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은 부칙조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록된 걸로 봐줄게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정식의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했건 부칙조문에서 등록된 걸로 봐줄게 그랬던 등록된 거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개공이다 그러면 거기에 부칙 개공도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자격증이 없는 개공도 있지요. 여기에 너무 여러분 몰입하시면 안 돼. 요 글자에. 그러니까 개공인데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징표는 자격증이 있냐 없냐 그거 상관없어. 그냥 등록만 돼 있으면 개공이야. 이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무실에 등록해놓고 사무실에 한 번도 안 나와. 일도 안 해. 맨날 놀아. 여행만 다녀. 이 사람 개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 개공이냐고. 한 번도 사무실에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개공이라니까. 일 안 해도 등록만 돼 있으면 뭐야? 개공이라고. 다른 요건 하나도 없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냐 그러면 등록된 양반. 끝이요 그냥. 자격증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중개업을 실제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다고. 이거. 자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영 다른 게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이거 뭐예요? 자격증 딴 사람이잖아. 우리 교재는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 보세요. 22페이지에 있어. 22페이지 첫 줄.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간에 있는 첫 줄요. 박스 말고. 봤습니까?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 자격증을 딴 사람. 그러니까 자격증 갖고 있으면 공인중개사예요 진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은 말이. 여기는 자격증 갖고 있네? 그러면 끝. 여기는 등록돼 있네? 무슨 연결고리가 없어. 질문 드려볼 거야. 다시 하라고 그러면 안 돼.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예상문제, 예상문제. XX 자격을 딴 사람 이렇게 해야 돼. 등록한 사람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는 안 낼 거야. 내면 이렇게 내지. 요새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가서 미국의 라이센스를 따서 미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그러면 여기 공인중개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법에서 이 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땄다. 이 법이라는 요 부분을 잘 내 요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 미국 사람인데 공인중개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이걸 묻지 않고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갖고 있다 그러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국적을 불문하고 해. 네, 자, 그래서 두 개 구별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 마지막 갑니다. 교재는 쭉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디 가시냐면 27페이지 갑니다. 조금만 더 가보십니다. 27페이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밑줄 긋기 전에 읽어보기 전에 칠판을 보셔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을 고용인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응? 고용인. 자 그랬을 때 이 사람 같은 거 종업원인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하고 없이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중개보조원이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요. 둘 이렇게 소공하고 보조원.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제 차이를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막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고
요 밑에 사람은 중개 업무는 못하는 사람이고 차이가 납니다. 보조활동 같은 경우는 보조 업무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를 보면 공통점은 전부 다 사장님 밑에서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속해 있다고. 근데 기본적 차이점은 증이 있다 없다 이거고요. 또 결정적인 차이점은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다 없다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개 업무가 뭐고 보조 업무가 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개 업무에 들어가면 여기는 해줄 수 있고 여기는 못하고. 근데 만약에 보조 활동은 둘 다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중개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요 세 가지만 중개 업무에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석을 합니다. 법조문이 있는 거 아니고 판례도 아니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거. 또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각종 거래 계약서를 뭐요? 작성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 빼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업무라는 거예요. 중요한 업무. 원래 이 세 가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일인데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너가 좀 대신 계약서 써줘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 모든 업무는 보조 업무야. 그래서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현장 안내해서 물건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접수장 같은 각종 장부를 기재하고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보조 업무에 들어가고. 등기부를 떼어서 물건 조사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 다 들어갑니다, 이게. 끝도 없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빼고 나머지 다 여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보조로 일하는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 요 집은 대출이 2억 정도 껴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게 확인 설명이야. 요 집은 남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 못해. 그게 법이야. 현실하고 착각하면 안 돼. 와가지고 사무실에 손님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 솔직히. 이게 다 얘기하고 막 그렇긴 하는데 법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자, 그래서 아주 결정적 차이점이 되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밑줄을 긋고요. 거기 보면 27페이지요. 세 가지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재료의 첫 줄.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둘째 줄요. 가운데 보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겠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 빠지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어떻게 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보조활동도 할 수 있겠죠. 요게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자, 최근에 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출제 트렌드가 두 가지인데 먼저 첫째 줄 가로 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나왔죠. 법인의 임원 사원인데 이따 셋째 시간에 나올 거예요. 경영진이에요. 이사요, 이사 한마디로. 근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들어가는 걸로 봐요. 신분이 소공으로 봐. 법률상 신분을. 근데 임원 사원인데 자격증이 없어 봐. 그러면 어떻게 해? 임원 사원으로서 높은 사람이지만 보조원이어서 계약서 못 써주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인데 법인의 임원인데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소공에 포함된다. 여기를 잘 물어봐. 최근 시험에서.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을 땄어. 중개사무실에 일본에 가서 취직을 했어.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하는데 한 6개월 동안 지금 다녔어. 여러분 일 좀 배우려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일을 안 가르쳐줘. 맨날 청소하라고 그러고 가서 키 갖고 가서 물건 보여주는 거 시키고 뭐 등기부 띄는 거 시키고 이런 것만 시키고 커피 타는 것만 시키고 계약서 쓰거나 이런 걸 하나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증 따가지고 사무실에서 맨날 뭐요? 그렇게 보조 활동만 하고 있어. 이 사람도 소공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포함돼. 자격증을 따가지고 맨날 보조 활동만 하고 있어. 그래도 포함된다고. 아시겠죠? 포함된다고. 여기 최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응? 자격증 갖고, 그러면 자격증 따고 맨날 커피만 타고 앉아있어. 소공이요, 아니요? 소공. 자격증 없이 커피 타면 어떻게 돼? 그건 보조원이야, 그냥.
커피 맛이 좀 다르려나? 아이가. 아이, 그걸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시험 낸다니까 그러네, 진짜. 심각하다니까, 이제. 넘기셔, 다음 페이지 가면. 보존 나왔다니까, 보존. 중개보존이라면 뭐가 중요하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이거 빠지면 틀려. 보존은 반드시 듣기 싫어도 자격증 없으면서 얘기를 꼭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그렇죠? 당연히 밑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존 그러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요거 해주는 사람.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가 뭐냐면 뒤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가 단순한 보조 활동에 불과한 것은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보조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지 지금. 이거 못하고 그 보조 활동이 뭐라고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그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를 고쳐서 내요, 틀리게. 자, 중개보존이란 자격증이 없는데 이 사람이 현장 안내, 확인 설명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 맞아요, 틀려요?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해주는 사람이다, 또 내. 틀렸잖아, 그게. 그렇게 낸다니까? 내는 방법은 그거야.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쉽게 나온 겁니다. 그나마. 작년 문제죠? 틀린 건 몇 번요? 1번. 왜 틀렸습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격증이 있다 없다는 안 따져요. 등록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요. 중개업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거 안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중개업을 하고 있든지 말든지 뭐만 돼 있으면 돼? 등록이죠. 자, 쉬겠습니다.